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되겠죠. 아니, 두 명이요. 김문수 후보랑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한동훈.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아니, 그 바깥에서 안 그래도 장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평소에 답안지 생각하던 거 하다가 마킹하기 직전에 좀 바꾸는 그건데. 아, 마킹 직전에 바꾸듯이 바꾸셨어요? 누구로요? 저는 원래 김문수, 한동훈을 얘기하다가 김문수, 홍준표로 방금 바꿨어요. 아, 들어오시면서 바꾼 거예요? 예. 아니, 계속 김한 그러다가 왜 김홍으로 바꾸셨습니까? 그 국민의힘 분들이나 이 분위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가, 당원들 비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또 그냥 단순히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후에 당권까지 한동훈이 쥐게 될 경우에 뭐 앞에서 그 뉴스연구소에서 얘기 나왔지만은 뭔가 막 물갈이, 세대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한다더라. 아, 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근데 그 표가 아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러면 꼭 틀리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마킹 바꾸면은. 뭐 한두 번 틀리신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맞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김문수, 홍준표 조에다가 지금 한 표를 던지셨어요. 그 바꿈의 이유는 막판 당의 흐름, 당심에 주목하신 거고요. 장 소장님은 김문수, 홍준표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바꾸신 거예요? 예. 김홍에서 김한으로, 김문수, 한동훈으로. 그 바꿈의 이유는 뭡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몰표 현상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당심에서는 김문수를 만들어야 한덕수와 단일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면은 이건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출마가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김문수 쪽으로 몰표 현상이 나타나서 그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표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거는 제 자체적인 분석이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도 상당히 크대요. 근데 매니아층이 있어요. 팬덤. 네. 한동훈이 돼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당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한으로. 김문수, 한동훈. 자, 김문수, 한동훈이냐 아니면은 김문수, 홍준표냐인데 한국일보에서요. 각 캠프에다가 취재를 했대요. 각 캠프가 생각하는 이강은 누구인가 들어보세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찬탄에서 한 명, 반탄에서 한 명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봤답니다. 똑같네요. 지금 김문수, 한동훈 캠프가 서로. 이유는 친윤 쪽이 지금 전부 김문수 후보 쪽 지지하는 걸로 가는 것 같더라 하면서 한동훈, 김문수 했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하면서 반탄 더비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 반탄 더비다. 반탄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뭉칠 것이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지금 이 상황을 백중세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한국일보 취재입니다. 그게 이제 각 캠프에서도 안심번호로 당원 명부를 받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봐요.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좀 샘플로 해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은 거는 각 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쭉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당심이 좀 확인되고 있다. 지금 각 캠프의 예측에도 제일 많이 등장한 인물이 김문수 후보고 한동훈 2표, 홍준표 2표네요. 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모르겠다. 2시 반에.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확실한 것 지난번에도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 올라갔잖아요. 나경원 후보. 아니요. 그때는 나경원, 안철수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강이 누군가가 뽑히고 최종 결선이 치러질 텐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5선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기정사실로
나도 본다. 네.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정사실이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가 문제지. 기정사실로 봐도 되죠, 장 수장님. 그럼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뭐 날짜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5월 1일이냐 2일이냐 뭐 그거 같은데 결선까지 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5월 3일 날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보고할지. 그래서 1, 2, 3 중에는 할 거다. 그래서 뭐 별로 날짜도 이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뭐 캠프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배우 세력이 누구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누구예요? 배우 세력이요? 네. 지지 세력.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축이 많아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정치적으로 전문화된 분들이 밀고 있고 대통령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 중에 일부도 지금 돕고 있고 주축 세력은 원희룡 전 장관 측이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전 장관이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나오지도 않고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거취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승리 가능성도 있고 명분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팀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외곽에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장관실에서 나온 분들 그분들이 또 한 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캠프를 꾸려서 뛸 것이다. 네, 근데 좀 단촐하게 꾸릴 거는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진하게 관계된 흔적이 진하게 묻어있는 그런 분들은 캠프에서 좀 처음에는 배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그만둬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한덕수 캠프 측에서 저하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궁금한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또 국민의힘 후에서 후보가 누군가 뽑히겠죠. 단일화를 한다라고 됐을 경우에 변수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모르겠는데 설사 김문수 후보가 돼도 순순히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거냐. 그 짧은 시간에 5월 11일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하나가 어떤 좀 이 산이 될 것 같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5월 11일 전이면은 이제 5월 4일이 하나의 데드라인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면은 이미 뭐 당에서 계속 컷오프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할 시간은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원희룡계가 조금 붙고 오세훈계 일부가 붙고 그리고 뭐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이게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인가. 너무 국민의힘 색채가 강한 거죠. 게다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당을 이제 5월 11일 선입당 후 단일화, 선 단일화 후 입당. 그러니까 제가 이번 대선에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일화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예전에 이제 그게 약간 시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몽준 후보를 입당시켰나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가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한 건데 그거를 마치 이제 입당을 해서 2번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미시는 분들은 한덕수 후보를 지금 이렇게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당권도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전혀 윤석열과 그 이제 그 강성 보수의 색채가 너무 짙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과정들이나 방식들이.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거라고 보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이게 굉장한 반칙이다. 뭐가 됐든. 경선 과정에서도 반칙이고요. 뭐냐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단일화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역대 단일화를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대표는요. 본인의 당의 후보가 이기고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종적인 노력을 하는 게 역대 모든 당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이하다고 여기는 거는 모든 원칙이 무너졌구나니까 이번 지금 대선 경선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솔직히 떠오릅니다. 이제 어떤 거요? 최선은 원칙 있는 승리입니다. 차선은 원칙 있는 패배고요. 최악은 원칙도 없고 패배하는 거. 이게 이제 최악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거의 뭐 100% 동의를 하는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네.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라는 것이 예정된 스케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살펴봤어요. 예.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경선은 없다.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경선이 없을 수 있다. 경선이 없다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 원샷 경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는 지금 김덕수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단일화에 앞장서는 분인데 단일화가 없다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그냥 한덕수 당신 해 이렇게 손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 과정이 없이 단일화될 거다 그 말이고. 저보다 더 뭐 경쟁력 있고 통상 외교 문제, 국익 문제, 관세 문제, 미국과의 뭐 인맥 이런 것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하세요라고 손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은 많이 단일화 경선을 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겨버렸어요. 대단히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외부에다 놓고 무소속 후보랑 단일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입당시켜가지고 국민의 후보끼리 또 단일화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웃긴 최악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경선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이거 한덕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건 단일화 없이 하는 것을 아마 작업을 할 것 같다. 이것도 설계를 그릴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판을 통해서 그냥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걸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 단일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후보가 됐는데 내가 왜 한덕수 후보랑 왜 하냐. 안 할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가 나를 그냥 도와라. 그렇게 고집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뭐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단일화 할 수 있다 쪽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중점은 이게 맞아? 이제 이게 더 맞는 방점을 것 같아요. 찍긴 했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후보로 쭉 밀고 나가면 어차피 한덕수 후보는 날 도울 수밖에 없다. 조직 그리고 자금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원래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당무를 쥐고 가게 돼 있으니까 단일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되면은 어쨌든 지금 계속 이제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가 있다.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클라베 형식. 콘클라베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단일화 이런 거 안 하고요. 관계자들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콘클라베라는 뜻이 문 걸어 잡는 건다는 거죠. 교황 선출 방식으로 거기에서 그래서 135명의 추긴경 중에서 3분의 2가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관계자들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정하겠다. 각 뭐 캠프나 아니면은 뭐 주요 당직자들이 이 정도로 비민주적인 방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콘클라베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왜 봤냐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콘클라베 방식까지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거든.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면은 그게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경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후보 그래서 지금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일단 오늘 2강에 누가 올라가는지부터 봐야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펼쳐져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는 짚고 갈게요. 하나는. 근데 한덕수 대행이 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렇게 그 정도로 정치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니었고 50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를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왜 마음을 바꿨는가 대선 출마로.
그게 일종의 명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데 쟁점 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공직자를 줄타넥하는 민주당 보면서 저들이 정권 잡으면 정말 국가에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다. 나는 3년만 하고 총선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을 그만둘 거다. 그때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다. 요걸 이제 마음 바꿨다는 것이 그 한 대행 측 설명이에요. 그렇죠. 장 소장님 권력 의지가 생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당신밖에 없어 막 그렇더라도 아유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내가 왜 하겠어. 나 그냥 로펌 가가지고 돈 잘 벌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지낼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권력 의지가 생겼을까? 결국에는 김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명감, 소명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서 혹시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스스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야당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방어막을 갖고 있지 않을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야당 지도자를 뭐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치 보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명분으로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판과 구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는 3년이 아니라 뭐 1년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그냥 나 정말 진영, 이념, 뭐 정당 이거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 기틀 1년만 딱 세우고 제가 그만둘게요.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분들도 나를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로. 본선 생각했을 때 김준일 평론가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한테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혹은 한덕수 대행까지 다 합쳐가지고 겨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자 대결로 갈 것이냐 다자 대결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다른데 2002년 모델이냐 2007년 모델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에서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2002년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지층이 달랐을 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2007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준석 의원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 가장 파괴력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지지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니,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를테면 이준석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는 탄핵이나 내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준석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뭐 프레임, 뭐 담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어차피 지금 이번에 2007년처럼 확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나마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 게 이준석으로 다니라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다 새로운 통상 뭐 이런 걸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줄이면 국민의힘 플러스 한덕수 대행까지로 줄이면? 지금 여조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그나마 나오는데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보수의 전체 지지의 파이가 커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행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당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 후에 첫 행선지가 현충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와 또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총리 묘소까지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여기 묘소 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영입 시도.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이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확정이 됐고 김상욱 의원의 영입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가는 자의 여유라고 보여집니다. 진영은 확실하게 내가 장악을 했으니까 좀 더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해서 50%에 넘는 득표율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도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좀 상당히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런 보수 쪽의 인사분들과 함께하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 앞에 본선에서 계속 묻게 될 질문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그렇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에 대한, 다 쥐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네. 그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이나 뭐 이런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런 분들 영입하는 것으로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장치 같은 것, 이런 게 될까요? 독재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들 접촉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형식과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수 쪽 인사를 갖고 오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예, 뭐 2017년에 그 이제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대선까지 졌다라는 약간 반성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엔 특히 역대 모든 대선은 다 중도가 중요했지만은 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도의 성격이 과거처럼 이를테면 오락가락하는 그런 중도가 아니라 약간 심판자 중도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무엇을 심판하려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법과 행정을 가져가는 것을 이거를 심판하려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반대 세력이 그나마 찍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심판자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대안이 돼야 된다는 국민의힘이 말씀이죠? 지금 전혀 그 대안이 못 되고 있다.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70% 정도가 찬성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심판자 중도가 결국은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보수 인사 영입이 약간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행보일 거라는 분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 본방송에서는 오늘 유튜브 정꿀쇼 있는 날이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풀어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댓글쇼 방 열렸습니다. 오늘은 정치 댓글쇼 있는 날, 정꿀쇼 날입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저도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빠기님 어서 오세요. 유나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의 그릇님. 닉네임이 부자의 그릇이야. 부자 되십시오. 보라별 사탕님 어서 오시고, 제니퍼, 김광민님, 뾰로롱님도 오셨어요. 오라마미님, 유정원님, 김민트 누나 다 반갑습니다. 달세미님도 오셨고요. 어서들 오십시오. 우리 패널들 인사 나눌게요. 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별일 없습니다. 끝입니다. 별일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래 뭐 일주일 사이에 뭐 별일이 있으면 큰일 나지. 그렇죠. 없는 게 맞지. 없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막 주말에도요. 네. 뭐 한덕수 출마하네 안 하네, 뭐 경선 누가 되네 안 되네, 그런 것만 전화 받고 상담해주고 그러느라고 그냥. 근데 뭐 경선 누가 될지 뭐 장 소장님이라고 알아. 뭐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일이니까요. 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김광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일 기자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없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말끔하게 멋있게 차려입었죠? 너무 더럽게 하고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열심히 더럽게 하고. 광일아 좀 챙겨 입어라, 이런 조언을 들으셨군요. 옛날에 한번 댓글,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댓글을, 광일아 씻고 좀 다녀라, 이런 댓글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늘 씻고는 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김광일 기자가 좀 털이 많은 스타일이시죠? 그죠. 털도 많고 수염도 좀 많고. 남자분들 중에도 털이 좀 없는 분들하고 털이 좀 늘 많은 털부자들이 있더라고. 네. 근데 김광일 기자는 털부자예요. 심지어 매일 아침에 저는 면도를 하는데 면도한 시간과 방송 시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제가 좀 심할 때는 하루에 2번씩 면도하기도 했거든요. 세상에. 지금은 굳이 그럴 정도는 아닌데도 아무튼 좀 이렇게 티가 나나. 완전 털부자야. 그래서 거무튀튀해 보이니까 이게 약간 안 씻었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거예요? 그거 털이었어요? 더러워, 좀 씻어. 더러워 죽겠어. 털이었어. 털이었어. 대신 머리숱도 많고 얼마나 좋아. 눈썹도 막 진하고. 뭐 그러긴 한데 좀 더럽게 보인다는 거 빼곤 다 좋아요. 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대머리 돼요. 뭐야? 남성 호르몬 많은 사람들 대머리 됩니다. 지금 유창수 PD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을 오른쪽 왼쪽으로 왜 그러는 거죠? 눈알이 왜 방황하는 거죠? 부러워서요. 부러워서.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예, 별일은 없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그동안 미뤄왔던
꿀단지 차담회를 드디어 하는데 장 소장님이 그날 오후에 피크닉을 예약을 해두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이럴 수가. 네, 비 오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비 오면 오겠습니다. 일단 비 오기를 바라면서 금요일 백골쇼 차담회, 뉴스쇼 차담회 홍보해 주세요. 예,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2008년 5월 12일에 첫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골쇼를? 뉴스쇼를. 그래서 이제 만 17년이 됩니다. 5월 초에. 네. 5월 9일에 차담회 17주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해서 너무 거창한가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뭐 참아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차담회라고 지은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차 마시면서 진짜 그냥 우리 담소 나누듯이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 저희 팀끼리는 밥 먹고 항상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요거의 확장판 정도로 우리 꿀단지들도 많이는 못 모셔요. 네. 한 20명, 30분 정도 모셔서 진짜로 차 마시면 차는 저희가 준비할 거거든요.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자라는 거여서 이름도 공개 방송 이러면 안 된다고 팬 제가 미팅 이러면 안 되고요. 차담회라고 그냥 지어라 해서 차담회라고 지은 거라 막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되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저랑 하트 PD랑 우리 김준일 평론가, 김광일 기자, 손수호 변호사, 김간지 뭐 이런 분들하고 비 오면 장 소장님, 비 오면 장 소장님 요렇게 기우제라도 좀 지내야 되는 건가 지금? 그 정도 느낌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고요. 시간도 뭐 길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거고. 세상에 문상우님이 경품이 차 한 대라는 게 사실이냐? 차 한 잔. 차담회. 큰일 나실 분이네 이분이. 네.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예요. 네. 경품은 아니고 저희 기념품 좀 준비는 했습니다. 기념품 준비했습니까? 있어요? 그런 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저희 기념품이 좀 있죠. 패널들한테도 혹시 그게 기회가 가나요? 오시면은 패널들에게도 하나씩 드리죠. 저는 제가 2012년도 중국 대통령 특사단 일원으로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받은 보이차를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갖고 올게요. 경품 추첨으로 그럼 한 분 드리는 걸로? 그때 차담회 때 드시라고. 그 차를 거기서 드시라고요? 그거 드세요. 좋다. 다음 주 요만한 건데요. 몇 개를 주더라고요. 이만한 것도 주고 요만한 것도 주는데 요만한 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주 화요일에 갖고 올 테니까. 저희 커피, 밀크티 이런 거 준비했는데 그것도 같이 준비하겠죠. 차 종류가 많아지겠네요. 근데 시진핑의 사인 같은 건 없어요. 주석공 같은 거 시진핑이 준 거는 확실하죠. 시진핑 측 그때 주석공을 방문했다니까요. 시진핑 만났어요. 제가. 직접 준 거예요? 거기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기념품이라고 하나씩 나눠줬죠. 당황하신다. 깊이 물어보지 말자.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진짜 이 정성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오고 싶은 분들. 일단은 꿀단지들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라고 보냈어요. 저희 꿀단지 멤버십 가입한 한 17,000분 정도 되시잖아요. 일단 멤버십 우리 꿀단지들한테 첫 번째는 일단 그렇게 보냈고요. 저희가 이제 해보고 할만하면은 2차, 3차 계속 진행을 할 텐데 그때는 좀 전체 열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담회가 될 수도 있네 그러면. 잘 되면은. 잘 되면의 기준이 뭐예요? 근데? 잘 되면 할만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차담회는 우리 꿀단지 멤버십 1기. 2기는 언제 뽑습니까? 2기도 잘 되면. 일단 1기 17,000여 분의 멤버십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미 이메일이 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왔더라고요. 저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 주 금요일 날 9일 날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미리 얘기를 못 들어서 한칼 토론방에서 저번에 얘기했어요. 저는 9일 가능합니다. 그렇죠. 진짜요? 나 바쁜 척 하려고. 안 돼. A가 없어. 커트. 비와이러나요? 카톡 캡처된 거 빨리 보내드려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차담회 기대해 주시고요. 같이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갖고 다 보여드릴 거니까 함께 그 훈훈한 분위기는 나누실 수 있도록 그냥 훈훈한 자리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 사이에 마녀분 들어오셨네요. 예, 얼른들 더 들어오십시오. 헤르미온느님, 예, 길다방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등등등등. 보이차 얘기했더니 짝퉁 아니냐고. 짝퉁 아니에요 진짜. 서로 좀 믿고 삽시다, 여러분. 그냥 안 갖다 줄 거야. 삐졌어 나 삐졌어. 안 갖다 줘. 김수현님 가고 싶어요 지방이라 그러죠. 장소희님 서울이라서 못 가는 지방 러시인데 라방 하냐고 그러셨는데 라방 계획은 없죠. 계획은 없죠.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자, 댓글쇼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오늘 댓글쇼 정꿀쇼는 할 얘기가 풍성합니다. 대선까지 며칠 남은지 아세요? 35일. 4일? 땡. 35일. 왜냐면 어제 36일이었거든요. 어제 36일은 3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35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본방송 한칼 토론 못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본방송 한칼 토론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변수가 여전히 너무 많아서 뭔가 똑 떨어지게 뭐 파괴력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았어요. 우선 한동훈 대행이 나오냐 마느냐도 한덕수. 한덕수 죄송합니다. 계속 한자 갖고 헷갈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느냐 마느냐도 본인 입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나온다고 한들 정말로 5월 11일 안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도 이쪽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는 점. 단일화가 됐다 쳐도 여기서 끝인지 그 다음 빅텐트,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죠. 이런 분들과 단일화가 또 한 번 되는 건지,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도 뭐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되는 건지,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이야기 풀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댓글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고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으니까요. 댓글쇼에다 의견들 쭉쭉 올려주세요. 우선 오늘 눈앞에 펼쳐질 일부터 풀어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강 2명. 김관일 기자 2시 반에 발표하나요? 2시부터 그 행사가 시작이 되고 정확히 발표가 나는 시점은 2시 40분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2시 40분으로 예고가 돼 있어요. 40분. 30분도 아니고 40분 딱 그렇게. 2시부터 막 이런 뭐 정견 뭐 발표하고 나와서 한 말씀 하시고 네. 이제 실제로 누구다 하는 게 2시 40분. 2시 40분. 내 최종 2강 누가 될 것이냐. 아까 본방송에서 장 소장님은 김문수, 한동훈. 김준일 평론가님은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홍준표를 꼽으셨습니다. 자, 김광희 기자. 저는 취재했던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김문수, 홍준표. 아, 그래요? 김문수, 홍준표? 네. 좀 두 표가 나왔어요. 김문수, 홍준표. 자, 하트 PD.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네. 김문수, 한동훈 2표. 김문수, 홍준표 2표인데 김문수, 한동훈을 꼽은 건 찬탄 하나 반탄 하나. 저는 뭐 그거는 뭐 왜 그러셨는지 알겠는데 김문수, 홍준표는 요거는 좀 의외의 카드여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왜 김문수, 홍준표로 급 바꾸셨다고 하셨죠? 마킹할 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김문수, 한동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오답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마음이. 어제 뭐 이래저래 뭐 국민의힘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 등등등 또 여론조사 전문가도 제가 한번 만나고 뭐 우연찮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원들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예, 국힘 의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네, 예. 맞아요. 예. 김문수 밀자로. 예. 근데 이제 그 김문수 밀자도 있는데 예. 한동훈 막아야 된다. 한동훈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약간의 그 뭐라고 팬덤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정말로 당원들을 이거를 뒤집을 만큼 그 정도가 될 것인가 숫자가 이게 약간 동원령이 사실상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가까스로 홍준표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계속 상승세예요. 여론조사 보여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주자들 여론조사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 이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선 한국리서치가 언제 조사한 거예요? 이거 4월 27일입니까? 예. 4월 27일이면 엊그제네. 진짜 최신 조사네요. 한동훈 16, 홍준표 15,
김문수 10위, 안철수 8위예요. 예. 조사는 4월 22일에서 24일이랍니다. 발표한 게 4월 27일이고요. 요거는 아마 KBS가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거. 요거는 22일에서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동훈 24, 홍준표 23, 김문수 17, 안철수 4. 혹시 여론조사 더 있습니까? 예. 보죠. 요거는 리얼미터 조사, 에너지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고 요거는 23일부터 25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하고 무당 측만 볼게요. 분홍 색깔입니다. 왜냐면 요게 요번 그 경선 룰이기 때문에 32.7, 한동훈 23, 홍준표 22.7, 안철수 6.5가 나왔거든요. 한동훈 후보 또 있어요. 예. 요거는 23, 24. 뉴시스가 어디에 의뢰한 거야? 에이스 리서치. 김문수 33.9 빨간 색깔 보시면 돼요. 한동훈 24.2, 홍준표 23.7, 안철수 7.8. 어느 조사든 김문수 1위는 맞네요. 근데 그 다음이 한동훈 후보가 애초에 시작할 때보다 쭉 치고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거는 지금 여론조사기 때문에 저게 역선택 방지 조항 저렇게 적용하면은 지금 한동훈, 홍준표가 비슷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문수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는 지금 보이는데, 저는 한 홍준표가 좀 더 가져갈 것 같아요, 당원에서. 저거는 어느 당 지지합니다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합니다와 무당입니다라는 사람을 한 건데, 지금 경선 룰은 당원. 당원이 50이니까. 50대 50이니까 당원 쪽에서 좀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조는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원에서 밀려서 아마 3위로 되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어제 밤에 갑자기 제 마음 바꿨어요. 김문수 홍준표면은 그러면은 반탄 2명이 올라간다. 김광일 기자는 왜 그 두 사람을 찍었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이 당을 출입하면서 보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사실은 대선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대선만큼이나 대선 이후에 있을 당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당권에 대한 관심이 의원들은 있을 수 있고 당직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당원들도 당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반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반 당원도 결국 지역에서 사실을 한 자리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도 많고. 한동훈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류 권력을 다 엎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쏟아왔던 건 뭔데? 라고 사실 그런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위협감이 제가 좀 여기저기 취재했을 때 느꼈던 건 불경 저기 PK 중심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기감이. 그래서 그게 그 PK 중심으로 좀 김문수 후보한테 많이 간 것 같고 반대로 TK 사실은 보수의 약간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도 많이 갔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까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TK에 나름대로 소구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후보로 좀 분산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압도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흐름을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역시 반탄 후보 2명이 올라갈 가능성을 이거는 뭐 바람이 아닙니다. 전망입니다. 그렇게 내다보셨는데 하트 PD는 김문수 한동훈 꼽으셨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후보하고 표를 나눈다고 할 때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게 거의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당심을 봐도 그렇고 찬탄인 찬탄 표는 거의 다 흡수할 걸로 보이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 쏠림 때문에 그 반탄 표를 많이 잃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제 SNS에 뭐 그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게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니냐.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자꾸 이런 말들 꺼내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볼 때 후보 측에서 파악하기로는 너무 어렵다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그런 김문수,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윤창수 PD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각 후보 측에 연락을 해보니까 네. 대부분 다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좀 했는데 네. 대략 찬탄 반탄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한 6.5 그리고 탄핵에 이제 찬성하는 당원들은 한 3.5. 6.5 대 3.5요? 네, 아직도?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6대 4로 보는 데도 있고 7대 3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 평균 내보니까 6.5 대 3.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찬탄표 이분들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에게 더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탄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몰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반탄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표가 된다. 왜 나눠지지 않고 몰표예요? 홍준표 후보도 뭐 토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상징성이 있는 거고 처음부터. 그리고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세게 지금 캠페인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탄표를 홍준표 후보가 갖고 가는 게 조금 힘이 버거워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어제 유창수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이런 식의 SNS에 본인의 메시지를 낸 거죠. 나 당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그냥 당권 당신들이 가져. 나 그냥 대선 후보만 시켜줘. 이거잖아요. 게다가 홍준표 후보가 어제 낸 메시지 중에 제 귀에 되게 꽂혔던 게 뭐냐면 오늘 경선, 오늘 이제 이미 여론조사 끝났습니다. 2시 40분에 나 떨어지면 그냥 정계 은퇴다. 네. 어제 그거 선언했어요.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에 떨어지면 정계 은퇴다. 해요. 본선은 아니에요. 경선 정계 은퇴는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잘못 봤구나. 저는 완전 배수진 척도가 얘기해봤는데. 홍준표 정계 은퇴 시키려면 일단 후보 만들어줘야 돼. 지금 말씀하신 65, 그러니까 반탄 65 있잖아요. 그 65가 만약에 40대 25로 나뉘면, 그러니까 김문수 40대 홍준표 25로 나뉘면 사실 홍준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고, 35대 30 정도로만 되면 홍준표 쪽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당원들 어쨌든 얘기를 나눠볼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래 보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갈 표가 한 7, 80%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물론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분 누가 올라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당층의 여론조사 표심을 한동훈 후보가 많이 가져간다라고 치면,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확실한 후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김문수, 한동훈 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분의 생각이고. 그럴듯하죠. 넘어와 빨리 김준일 평론가님. 근데 그럴듯하잖아. 지금 설득됐잖아. 마킹했어 이미. 어떻게 저기 X표 그까 답안지 다시 갖다 드릴게요. 넘어와 빨리.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0시에 끝나잖아요. 10시 끝날 때쯤에 한 번만 더 돌겠습니다. 한 번 더 돌겠으니까요. 그때 한번 마지막 조사해 보도록 하고, 뭐 눈앞에 닥친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댓글쇼에서는 좀 편안하게 한번 예측해봤고요. 여기서 누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 되고 나면 아예 단일화 깨질 거다. 장 소장님이 그러셨나요? 예. 단일화가 아예 안 될 거다. 네네, 안 할 거까지 보셨어요? 네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떠세요? 결국은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마 5월 11일 이전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버티는 사람이 만약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버티면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선 내에서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요, 결국은 양대 정당,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때도 그랬고, 맞아요. 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방식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지층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여기는 겹치거든요, 지금. 한덕수 지지층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이라고 보면은 정말로 내가 죽어서라도 한덕수가 돼야 되겠다? 이게 경쟁력이 만약에 이를테면 압도적으로 이재명하고 붙여봤는데 한 자릿수 이내로 들어온다,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더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조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 소속이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버티면 되니까
5월 10일에 이전에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한덕수 입당시켜서 국민의힘 후보로 5월 10일에 이전에 지금 해서 기호 2번 달게하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자금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그래서 저는 결국은 단일화는 되겠지만은 한동훈은 5월 10일을 넘길 거다. 5월 11일가 후보 등록을 넘긴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고. 무릎 꿇어라.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달고 나갈 수는 없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넘길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를 국민의힘으로 달고 나가는 게 한동훈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본인의 정치적 이력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제가 한동훈이라면은요 5월 10일에 무조건 넘깁니다. 무조건 넘겨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되면 장 소장님은 아예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시고 김준일 평론가는 되긴 되지만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김광일 반대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아주 스피디하게 단일화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단판으로. 너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형님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한번 여론조사하고 그냥 이제 오히려 저쪽이 좀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를테면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간의 단일화 과정에 좀 지난한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실무 라인에서 움직여서 여기서 협상하면서 거의 마지막 토론회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새벽에 짠 하고 이제 단일화가 됐었는데 장제원 의원 지인 집에서 했죠. 그렇죠. 그 과정이 이번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예상을 해보건대 이쪽에서는 이를테면 박수영 의원,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다만 아무튼 박수영 의원이 유력해 보이고 한덕수 이제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후보 측에는 물론 지금 손영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무직들이 있지만 결국 의원들이 그 자리를 꿰찰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 성일종 의원이라든지 아주 좀 그쪽을 강하게 추동했던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럼 상상을 해보면 박수영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단일화 협상을 한다? 애초부터 이 그림을 짰던 깐부들이 나서서 단일화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우스운데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단일화 협상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협상은 아주 스무스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 지지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얀토리란 닉네임 쓰신 우리 꿀단지가 김문수 후보도 나중엔 양보 안 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그 분위기는 아니죠. 나중에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럴 느낌은 아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 지금 그 캠프는 뒤집어지겠죠. 캠프에 이미 다 단일화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박수영 의원은 부산 당원들한테 본인 이름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한덕수랑 단일화할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김재원 의원이 지금 거기서 총괄 선대 본부장인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은 절대로 단일화 없다. 김재원 전 최고가 거기서 제일 지금 캠프에서 높은 실세일 텐데? 단일화 절대로 없다. 단일화 없다 그러고 어디 방송에서 아니면 대기실에서 어제 회의에서 단일화 절대로 없다. 그냥 우리가 가는 거다. 진짜? 무슨 한덕수한테 주냐. 말도 안 된다. 그게 지금 김문수 캠프가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의견이 갈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덕수형 하라고 그래 이런 쪽도 있고 아이 좀 단일화 해야지라고 하는 쪽도 있고 단일화 무슨 단일화 우리가 무조건 이제 그냥 후보가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한덕수랑 왜 단일화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봉이 김재원 전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단파네. 반단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대선에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 눈이 있어서 그래요. 김재원 최고 그냥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기 김문수 캠프에서는 2인자야. 그렇지. 대가리 두 번째 대가리 정도 되는 거야. 대가리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말 좀 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돼서 한덕수에서 을지문덕이네 뭐네 그런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가면은 꼬랑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전직이니까. 그 이후에 본인은 이제 정치적 복권을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김문수가 끝까지 뭐 지든 이기든 한덕수가 뭐 된다고 해서 이길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애시당초 내가 거기 위장 취업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한덕수 민다 이런 거 뭐 하고 성회종 둘이서 하다가 갑자기 나는 단일화하려고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합치면은 더 중용되는 거지 박수영 의원은 단일화 주역으로.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밀고 있는 한 의원이 어제 저한테 밤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아니 뭐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면은 3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격이 민주당에서 가해질 거다. 준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냐고. 이거 좀 뇌피셜이라고. 그랬더니 그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별 의미 없다. 그냥 한덕수다. 그냥 한덕수를 본선에 내보내는 거를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대선 구도를 짜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은 한덕수 후보를 대행을 미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원들 최소한 60명에서 70명이 지금 한덕수로 가자라는 게 암묵적으로 다 그냥 합의가 됐다라는 거죠. 100여 명 중에 6, 70명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과 의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어떠한 국민의힘 후보라도 이거는 거슬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느꼈어요. 그 말을 정확히 하신 건 아닌데 그런 취지로 그냥 본선 대비예요. 그냥 한덕수 상정해놓고 본선 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또 여론조사들이 있더라고요. 준비가 혹시 됐습니까?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주자들 한 명씩 붙인 여론조사가 있던데 양자 대결 여러 개. 예. 한덕수 대행과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채널 A가 리서치에 의뢰한 거더라고요. 단일화를 한번 가상으로 해본 거예요. 한덕수 대 김문수 54.1대 25. 한덕수 대 안철수 66.8대 13.4. 한덕수 대 한동훈 61.8대 23.2. 한덕수 대 홍준표 58.2대 25.3.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엄청 세네요. 저 진짜 세다. 요거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아마 장 소장님한테 얘기한 그분은 저걸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게 지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거든요. 못 봤습니다. 저거를 지금 보면서 단일화는 뭐 본선은 모르겠지만 일단 단일화 과정에서는 한덕수가 압도적이다는 얘기를 지금 저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일 기자, 저 흐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 자료를 지금 봤지만 사실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맨날 하는 게 저거잖아요. 저거 돌려보고 저 돌리고 있죠. 돌렸다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 넣었다가 아유 왜 안 나와? 뭐 김부겸 안 나오나 정석이 뭐 누구든 이름 유승민 넣어봤다가 안 나오나 그거 돌리다 이제 저걸 한 건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뉴스연구소에서 전해드렸던 국민의힘 의원의 워딩이 그거였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끝났다. 그때부터 사실 이미 3주 전이요? 네. 그 뉴스 연구소에서 제가 그때 그 전해드렸어요. 국민의힘 의원의 그 워딩을 국민의힘 경선 이미 끝났다. 한덕수다. 3주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3주 전에 이미 낙점하고 끝내놓은 거였어요. 제가 그걸 듣고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아마 그때 그 취재한 그분의 바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뇌리에 세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덕수를 미는 사람도 아니고 미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 이제 주류 의원인데 그때부터 제가 들었을 땐 사실 그 말을 되게 묵직하게 들었었어요. 자, 저 그래프 지금 처음 보셨죠, 김준일 평론가? 아니 기사로는 봤어요. 보셨어요. 어제 나온 거. 안 봤다고 하고. 김현정 앵커님 진짜 좋은 자리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좀 해야지. 아니 그걸 바란 건 아니에요. 정치 평론가가 저런 데이터 다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못 봤습니다. 저희 어제 밤에 좀 화제가 됐던 데이터긴 해요. 역시 김준일 평론가. 대단한데? 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좀 저를 또 지켜주시려고. 골프만 치지 말고 좀 데이터도 보라고 좀. 김준일 평론가 하는 거 얘기 들으면은 그냥 전국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데이터를 못 들어봐요.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여하튼 저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혹은 빅텐트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의 경쟁력은 어떤가? 이거 여론조사 또 있어요? 이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하고 붙여놓은 여론조사 있습니까? 지금 그거 준비된 건 없나요? 요거는 3자 대결로 붙여놨네. 근데 여기 한덕수 후보는 없는 조사네.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많지가 않긴 한데 그 경우에 그러면은 이 어떨 것인가 요 부분인데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이 본선 토론에서 만약 한덕수 대행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면 상상이 좀 되잖아요. 토론하는 거 봤으니까 우리가. 한덕수 대행이 올라가면 어떤 토론의 모양새가 될 거냐. 이게 감이 안 잡힌다. 한 번도 못 봤거든, 토론하는 걸. 하트 PD,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저렇게 기존의 국힘 후보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만 이브리그처럼 돼버려서 한덕수가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그 토론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이 되고 이 사람을 정말 후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보가 안 될 이유들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한덕수 대행은 아직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검증도 안 됐고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는 상태에서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정치에 정말 뛰어들어서 토론은 붙고 또 공격을 받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랑 한덕수 후보의 토론? 뭐 이런 거는 그것도 경선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된 후보랑 토론을 할 텐데 그 토론도 또 있네. 네, 거기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불거지고 어떤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지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때도 네. 처음에 정치권에 이름을 올릴 때만 해도 지지율 엄청났죠. 예, 될 것처럼 정말 완벽한 후보가 나온 것처럼 그랬지만 뭐 한 달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살아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살아남은 4명과 그 중에 1명하고 붙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더 센 후보랑 붙게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지지율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토론이 이제 벌어지고 출마 선언 전과 후는 좀 다를 텐데 상상이 좀 잘 안 돼서 한덕수 대행의 토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정기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거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수 지지층은 약간 절망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한덕수를 안 긁어본 복권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어쨌든 2017년에 대선에 나와서 크게 졌고 김문수는 대선에 나온 적은 없지만은 뭐 너무 이제 강경 보수라서 안 될 것 같고 한동훈은 이미 뭐 계속 선거는 지금 계속 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내 선거 말고 이를테면은 뭐 총선도 졌고 뭐 본인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수 결집이 잘 안 되고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누구라도 데려와 가지고 이재명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투영된 지금 그건데 저거는 100% 조정기를 거칩니다. 저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층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덕수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지지율 총합이 이재명을 제외한 그 지지율 총합들이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선호도 얘기하면은 뭐 이재명 35 나오고 뭐 10, 8, 7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총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께 빠지면서 김문수가 빠지면서 한덕수가 올라가고 홍준표에서 한 1, 2% 빠져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필승카드나 붙어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쭤보면은요, 더 한덕수 넣어서 돌려본 거 보면은요, 국힘 후보들보다 4, 5%포인트 더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다고 그러면은 20%포인트 차, 그래도 18에서 22%포인트 차가 아직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번 대선은 2007년하고 더 가깝다. 2002년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뒤로 가면은 이제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단일화 압박이요. 이준석 뭐 다 빅텐트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막 있잖아요. 막 모든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된다. 격차가 저렇게 벌어지냐면요. 단일화 압박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박빙이 돼야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2022년 대선 같이 돼야지 막 심상정도 단일화 압박받고 안철수도 단일화 압박받고 그러잖아요. 당신만 합치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돼야. 근데 다 합쳐봤자 한 15%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 저는 그래서 이 한덕수 카드는 금방 조정될 거고 거품이 금방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본 방송에서도 그 한카토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선은 일반적으로 총선보다 한 10%포인트 좀 높거든요. 지난번 대선도 77%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층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이제 양측에 결집을 하면. 근데 이 중도층이라는 게 옛날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못한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라는 심판자 중도의 성격이 굉장히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치 고관여층 교육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2030 같은 경우에도 꼭 이준석을 미는 게 아니라 심판자 그 전체적인 그 성향을 보면은요 심판자 성격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지금 한덕수가 나와서 정말로 될 것이냐? 저는 진짜 한덕수가 나오려고 했으면 이완규 법제처장 그런 식으로 임명하면 안 됐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테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말 잘 들을지 안 들을지를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플랜이 다 꼬여버렸다. 진짜로 한덕수가 제대로 하려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레임 심판자 프레임에서 내란 세력 이거에 대해서 공격에 집중적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김앤장에서의 고문 뭐 이런 고문료 받은 거 뭐 그래서 국익과 배치된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한덕수가 나오면은. 자, 바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본선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토론으로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와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어제부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2강 이미 뭐 여론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뚜껑 열었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게 진짜 마지막 도전이다. 나 마지막 도전이다라는 걸 어제부터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덕수다. 나는 김덕수다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와의 스무스한 단일화는 내가 하겠다 이거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찬탄의 어떤 주자이자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자, 또 IT에 강한 주자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시 40분에 보고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출마 선언했거든요. 이쪽 혹시 이쪽 이야기 좀 아시는 분? 이낙연 전 총리의 움직임. 별로 그렇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관심이 같아요. 없어서. 별로 큰 영향, 뭐 빅텐트에 큰 영향을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별 영향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표가 있느냐, 세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둘 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쭉 봐더라도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여론조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판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면 단일화 변수라든지 대선 구도에 어떠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이낙연 전 총리 포함한 여론조사가 하나 최근에 있다 그러네요. 있어요? 하나 볼까요? 네. 네. 우리 작가가 또 여러 개를 준비해놨네요. 네. 있네요. 근데 이게 갤럽에 이게 지난주에 자체 조사에 이낙연 1%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게 0됐다, 1됐다, 0됐다, 1됐다 이러고 있어서 사실 이거를 잡기가 좀 애매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옆에 있는 사람 조국과 김동연인데 두 사람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낙연 전 총리가 큰 뭐 표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빅텐트에 그런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보세요.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뭐 자세한 분석은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다 해주셨고 결국에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라든지 빅텐트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진짜 끝까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없대요. 그냥 이준석 후보 당신이 해 이거 빼놓고는 전혀 할 생각이 없으니까 3자 구도로 이번 대선은 치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이낙연 만약 후보가 한덕수 손을 들어준다? 이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하고 이준석 후보 손 들어줄 리는 없고 지난번에 갈라졌으니까 본인은 이제 나와 함께 단일화 빅텐트를 합시다라고 하지만 그건 구호로서 외침으로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나 애초부터 만약에 초장에 나 대선 안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그 나름의 어쨌든 그 작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을 테니 뭔가 좀 뭐 군불 같은 건 좀 피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만두할 수 있을까? 사실 전 거기에도 좀 의문이. 그럼 누군가를 어떤 지지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좀 부각하는 정도? 그 정도 대선 출마가 아니겠는가? 제가 사실 저 예전에 이낙연 마크맨으로서 옛날에 이낙연 마크맨 했었거든요. 언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그쵸. 경선 때. 지난해 경선 때. 근데 그래서 이낙연 캠프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아는데 어제 여러 전화를 이제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꺼져 있고. 나 지금 안 해. 그러고. 네, 많이 또 예전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정치권에 있는 이야기들 병렬식으로 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준석 후보는 절대 빅텐트 참여 안 한다고 장 소장님이 호언 장담을 하셨는데 그 득실을 따져봤을 때 그쪽이 맞다고 보는 걸까요? 왜 그런 거죠? 본인은 이번에 출마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과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의 대표 주자가 이번으로 끝이다 없다. 그럼 자기가 중도 보수의 차기 정치 지도자나 대표 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하나는요. 이번에 자기가 된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대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건 다 모든 후보가 다 각각 희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로 커나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네. 이번에 난 출마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단일화는 안 한다. 왜 웃으세요? 지금 지지율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판이 바뀌어서 매일매일 1%씩 올라갈 수 있다. 본선 가면 좀 달라진다. 35일 남았지 않냐? 하루에 1%씩이면 35%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정치인들이 본인도 있지만 결국 자기 새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낙연 전 총리 말씀드린 때랑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도 당이 있잖아요. 지금 식구들이 있다.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를 치르려면 이번에 또 그만둬버리면 지방선거 거기 누가 뛰겠습니까? 끝까지 만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3위든 5든 자신의 지지율, 자신의 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0을 넘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야 선거비 보전이 절반은 되겠지만 그리고 탄력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안 되더라도 10 넘으면 엄청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딘가 빅텐트에 힘을 합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그래서 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첫 대선이잖아요. 네. 한번 철수하면 계속 철수합니다.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계속 단일화 압박 계속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길에 갈 거다라는 게 나중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든 뭐가 하든 그럼 지지율이 덜 빠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된다라고 뭐 본인이 믿을 수는 있겠지만 안 되더라도 뭐 40살인데요. 아직 여러 번의 기회가 당연히 있는 거고. 보수 재편 이유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수 뭐 대표 주자 얘기도 했지만은 다만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세력이 너무 약하다. 이준석 하나 가지고 물론 좀 개혁신당이 있지만은 재선이란 게 여러 가지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근데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면은 다 지금 뭐 허은아랑 원수지고 누구랑 뭐 나가고 누구나 하고 그렇죠. 이준석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개혁신당의 뭐 천하람이나 뭐 이 정도 빼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있는 사람까지 나가게 만드는 거는 앞으로 뭐가 됐든 정치인으로서 그러고 땔감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됐든. 지금 정치 공학이긴 하지만 막 이런 땔감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노출 빈도가 했었던 그렇죠. 게 확실히 영향을 주거든요. 땔감을 만들 건덕지도 없다 지금. 그거는 아무리 본인이 뭐 정책 중심이고 뭐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정책도 있는 거지. 여러모로 한계를 많이 노출하는데 저는 10% 가까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아킬레스건은 돈 문제예요. 선거 자금. 이번에 선거 자금이 588억이거든요. 네. 최대. 네. 쓸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를 모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금의 상한선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거 보조금 받으면은 그걸 네. 되돌려주긴 그렇죠. 하는데 과연 얼마를 모금할 수 있을까? 최소한 150억은 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가. 150억이요? 네. 와. 그러니까 지역에 유세차 안 돌리고 네. TV 광고 안 하고 네. 그냥 혼자 몸으로 네. 각 지역마다 그냥 유세차 큰 거 하나씩만 만들어 놓고 네. 그냥 그래도 한 150억 들어요. 와. 근데 150억을 모을 수가 있느냐. 그럼 다 현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모을 거냐. 근데 제가 그런 걱정을 했더니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데 선거 자금에 쪼들리기 시작을 하면요. 선거 캠페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후보가 언론 인터뷰하고 유세하러 다니고 그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정의당에서 계산하는 걸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하면 11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의당에서 계산해 본 거. 기탁금 이런 것만 하면 그냥 기탁금 내고 최소한의 공공보험을만 각 가정에 배달되는 거 그것만 하면은 10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걸로 때운다. 그래서 딱 그 돈만 마련하자는 목표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억까지 네? 개혁신당 아니요, 정의당에서 옛날의 정의당. 지금도 정의당 있죠. 지금 녹색 정의당. 그래서 개혁신당이 뭐 150억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거기 예를 들면은 유권자들에게 홍보물 돌리잖아요. 그거는 보통 뭐 8P, 12P 뭐 이러는데 그냥 한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 종이로. 재생 종이로 한 장. 그것도 되게 이제 그거는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제 김근식 교수가 보수가 이기려면 영끌 해야 된다. 1%, 2% 다 모아야 된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해볼만 하다 되면은 이준석 후보도 뭐 단일화 압박을 받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광파하는 심정으로 어느 역할을 하고 내가 나중에 뭘 챙기겠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돼요. 10시 몇 분까지 계실 수 있죠? 저 55분이요. 2분 후에 가셔야 돼요. 빨리. 자, 그럼 민주당 상황.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미 안착을 했고 어제부터 행보. 이제 당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논평할 게 많진 않은데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그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인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AI 반도체에 꽂혀 있고요. 그쪽 인사 그리고 그쪽의 행보, 그쪽의 기업 요게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대요. 후보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수 쪽 인사도 영입을 하고 그 AI 반도체 전문가 영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나 행보는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중도 외연 확장 행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느냐. 과거에도 말을 바꾼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쓰여진 원고대로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보면은 정말 좋은 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그대로 되면 정말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신뢰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고요. 저한테도 보수 쪽 인사 영입할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누구 있냐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가진 자의 여유. 뭐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옛날 같으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을 건데 가진 자의 여유로서 또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깜짝 인선. 보수 쪽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오겠다. 지금 깜짝 인선 얘기를 여러 명의 패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 말고 어제 들은 얘기는 경제 쪽, 정치권 쪽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영입하려고 최종 지금 컨택 중에 있다. 그 이름 얘기 경제 쪽? 네, 경제 쪽 인사도 있고 정치 쪽 인사도 있고. 일단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이미 선대위원장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뭐 윤여준 전 장관님 이제 원로시니까 현역 어디 의원 뭐 이런 건 아닌데 김상욱 의원은 현역 그 정도 국민의힘 급이 아니래요. 그냥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정말 상징적인 분을 영입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뭐 댓글도 올라오네요. 누구지? 누구요? 유승민? 그분이요? 유승민 의원?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분을 추천해 드렸더니 답이 온 게 그 탄핵에 반대한 분은 우리가 그분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안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보수 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김상욱 의원보다 더 깜짝 놀랄 카드가 누굴까가 잘 안 떠오르는데. 보시죠. 뭐 자기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움직인답니까? 전 연락을 안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진영을 바꾸는 정치인들을 무척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 옮기지 마시라.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개혁할 게 있다면 거기서 거기 안에서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김상욱이 국힘에 있으니까 욕도 많이 먹지만은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 민주당으로 가면 원오브 댐이에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국힘 개혁에 힘을 써주시는 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만나봤을 때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실제로 고백을 하자면 한 50여일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의원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영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 좀 안 하시냐. 진짜로? 정치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저 정말 친한 사람들이 다 청와대 갔고 결국에는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감옥 가더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난 거기서 질렸던 사람이다. 정치 안 한다고. 예. 한 20분 동안 정치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영입의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100번 토론하면서 만났을 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직접 저한테 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장 소장을 영입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 100여 명이 있는데 농담처럼 막 그 옆에서 2번, 3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요? 근데 저는 정치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제가 만약 민주당에 갔어. 지지를 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비판했던 게 저 자식 결국에는 민주당 가고 싶어서 거기서 출세하려고 이런 손가락질 받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 누누이 그 얘기하셨어요. 눈 한번 지금 감고 손가락질 한번 받고 그냥. 손가락질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럴 정도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접촉하고 영입제를. 김준일 평론가 전화 안 왔습니까?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제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좀 뭐 이재명 대표도 뭐 비판할 땐 비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모두까지 별로 안 좋아해요. 민주당 주류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외연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은 아예 진영을 바꾸는 거니까 포용의 상징성이 있는데 애매한 사람은 김준일은 해봤자 또 깔 것 같아. 얘는 그래봤자 무슨 영입이고 뭐고. 저는 그냥 레드팀 하던 대로 레드팀 계속 좋습니다.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패널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신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김상욱 의원은 지금 사실 해외에 있거든요. 왜요? 우원식 의장이랑 몽골 순방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인의 입장이 바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바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좀 그냥 읽어드리면 카톡 같은 거 하셨어요? 주고받으셨어요? 네. 따끈따끈한 정보네요. 이게 조선일보 이제 주연 기자 보도로 나왔었는데 그 보도랑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공식 제안 받은 건 없다라고 했거든요. 공식 제안 받은 거 없다라는 말은 뭐가 좀 있다라는 걸로 전 들었고 아까 장성철 소장님 같은 그런 식으로 받은 건가? 사적인 제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근데 공식 제안이 어디를 공식 제안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정으로 원칙 회복과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지금은 탈당이나 이런 걸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당이 공당으로서 보수당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되면 울산 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때 고민할 것이다. 어떻게 들으세요? 그럼 완전 안 가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 상황을 볼 거예요. 대선 중간에는 탈당 안 하고요. 정말 구제불능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대선은 이제 뭐 가정이지만은 이제 완패하고 막 20% 포인트 역대 이제 제일 표차가 많이 난 게 48대 26으로 이제 2007년 대선이고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당이 완전 뭐 풍비박산 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아니면은 뭐 윤석열을 중심으로 강경보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 김상욱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농공행상하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영입되는 거는 김상욱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선회하자면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제발 좀 우리 당 좀 돌아오십시오라는 그런 표현도 같이 이제 레버리지 걸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제가 인터뷰를 추진을 해볼게요. 직접 의견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면서 제가 끝날 때쯤에 이강에 대해서 의견 바꿀 생각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기로 했잖아요.
김수준 표. 나 마킹 바꿀 너무 얇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마킹을 바꾸실지 어떨지 제가 하나 정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2강 발표되고 나서 내일 인터뷰를 그 두 된 측의 인터뷰를 해보려고 네 캠프에 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섭외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캠프에 다 전화를 돌렸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어제까지는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스케줄이 조금 이런 분위기였는데 조금 전에 분위기가 인터뷰하겠다. 굉장히 기분 좋게 어떻게든지 시간 조정해서 인터뷰하겠다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를 힌트로 드립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그냥 스케줄이 풀린 건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바꾸겠습니다. 자, 홍준표 한동훈 좋아. 홍준표 한동훈 둘이서 양수끼리 손잡고 올라가는 걸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문수 떨어지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이 되면 홍준표 후보 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홍준표에서 바꾸시겠습니까 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한동훈으로 바꾼다. 홍준표 한동훈으로 제가 한번. 그럴 바면 안철수 후보 올라간다고 진짜. 현실성이 있어야지. 두 분은 바꾸실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김문수 한동훈 맞는 것 같아요. 김문수 한동훈, 김광일 기자는 아까 저는 안 바꿀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그 캠프 사람들이랑도 다 친하지만 한동훈 캠프 사람들도 사실 거의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판세가 좋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듣는데 설득되는 논거는 아직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젊은 층에 생각보다 2030에서 한동훈 지지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갤럽이나 이런 데 봐도. 2030에서는 좀 오히려 70대 여성 이런 지지가 높고 60대 이상 여성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층이 홍준표 지지가 꽤 보이고 그거는 사실 이번 한동훈 캠프의 캠페인이 뭐랄까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조금 젊은 층 감성이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새우깡 먹는 거, 기타 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서 아마 소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2030한테 어필하는 지금 4명 중에 누가 있어요? 다 없어요. 왜냐면 홍준표 후보는 처음에 키높이구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꼰대 얘기 들었었고 김문수 후보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좀 밈 같은 거 저기 이준석 후보하고 공개 토론했던 그거는 이제 호평을 받았죠. 끌어안는 살면서 별게 하나 못 했던 내가 가보고 내가 진짜 끌어안는 건 좀 과했지만 둘이 토론 자체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 두 분이 끌어안는데 정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와 정치인은 저렇게 유연해질 수 좋은 말로 유연해질 수 있구나 하면서.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죠. 복국집에서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싸웠는데. 한동훈 후보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한동훈 후보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뭐가 됐든 당대표로서 그때 이제 이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어떤 용단 높이 평가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 뭐가 됐든 그거는 높이 평가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좀 아쉬운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약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깊이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뭔가 본인의 철학과 소신과 이런 거라기보다는 급히 좀 짜깁기 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직 정치를 한 지 오래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하면 좋겠고, 그 나르시시즘은 정말 손발이 오글거려서 제가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게 빛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나르시시즘 성격이 그렇게 강한 거를 하는 거는 나 하나로 좋게. 거울 치료 좀 하세요, 김지명. 나르시시즘은 나 하나로 족하니까 제발 한동훈 좀 빼자. 담백하게 가자 진짜. 오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각자 의견들은 다 다른 거니까. 여하튼 지금의 여론 추이가 오늘 2명 후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요. 커피는 부지런히 돌려보죠. 김광일 기자. 저 못 봤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 바로 도이치님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님. 네. 자 하트 PD. 소금빈님 드릴게요. 405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찬밥이라고. 네. 김준일 평론가. 예. 귀여운 여인님이 이미지가 내과. 준일이 형 화이팅 했는데 귀여운 여인인데 왜 준일이 형이야? 너 뭐야 정체성
여기. 이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여인. 저는 종섭투린님한테 드릴게요. 현정이 누나 머리 스타일 오늘 너무 이뻐요. 이러셨는데 제 머리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확 쳤거든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몰랐어요. 관심 좀 갖자 진짜. 예, 종섭투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그 차담회 관심 가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반응이 진짜 좋으면 그래서 막 30분밖에 못 모시는데 이게 터질 정도로 많으면 저희가 다음 달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간 차담회로 바꿀지 안 바꿀지는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요즘 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주말에 25kg 뛰었거든요. 예. 와, 살이 그래서 한 3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지금. 세상에. 예. 좋은 날인데 운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금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하면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